이번 시간에는 쓰레기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주요 사건들을 좀 훑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쓰레기 문제뿐만 아니라 환경 문제 전반을 이해하는 데도 반드시 우리가 읽어봐야 될 고전인데요. 침묵의 봄을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안 읽어보신 분은 저는 반드시 좀 읽어보시라고 꼭 권해드리는 책이 되겠습니다. 레이첼 카슨 여사가 쓴 책인데요. 환경 문제를 바라보는 생태적 사고의 원형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충제 이런 얘기를 할 때 살생물제라고 하는 용어를 굉장히 편하게 쓰잖아요. 그런데 이 용어가 레이첼 카슨 여사의 침묵의 봄에 나옵니다. 이분이 이 책에서 하실 말씀은 그런 거죠. 인간한테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 인간한테 해를 주는 해충만 죽이는 그런 약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있는 거냐. 결국은 생명을 죽이는 건데, 생명을 죽이는 것은 생명을 가진 모든 것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충제라고 하는 개념은 뭐예요?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해충만 선택적으로 죽일 수 있다, 그런 약이다 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건데, 이것 자체가 우리 인간의 인식을 왜곡시킨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살생제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저는 이것이 침묵의 봄이 우리에게 주는 그 위대한 교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레이첼 카슨 여사는 해양 생태학자였어요. 그러니까 화학을 전공하시는 분이 아니었던 것이죠. 침묵의 봄이 담겨 있는 내용은 레이첼 카슨 여사가 독립적으로 연구한 내용이 아니에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화학 관련된 전문가들이 이미 연구했던 내용들을 대중들이 알기 쉽게 해설을 해준 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또한 저는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들이 그들만의 영역에서 대중들과 괴리된 상태에서 대중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들을 자기들끼리만 논의를 한 것인데요. 이 내용들을 대중들이 알기 쉽게 폭로를 해준 것이죠. 그리고 우리 대중들이 그들만의 리그에서 얘기되고 있는 것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소비자들이 자기 주변에서 살충제가 남용되면서 벌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항상 의심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설명을 해주지 않았는데 레이첼 카슨 여사의 침묵의 봄을 읽음으로써 비로소 자기 주변에 벌어지고 있는 이 현상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이첼 카슨 여사는 1958년에 이 책을 쓰기 시작해서 1962년에 발간을 하게 되는데요. 이 책이 발간되면서 미국 전역이 발칵 뒤집어지게 되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보게 되면은 찌질한 남성 과학자, 돈 있는 남성들의 찌질한 행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레이첼 카슨 여사가 굉장히 핍박을 받아요. 학위도 없지, 미혼이죠. 그리고 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학위도 없는 미혼의 여성, 주류 남성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공격할 수 있는 거리들이 다 갖춰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침묵의 봄에 담겨 있는 내용들이 결혼하지도 않은 여자의 히스테리, 이런 식으로 폄하를 하게 됩니다. 레이첼 카슨 여사는 이 모든 공격들을 이겨내고 드디어 승리를 하게 되는데요. 레이첼 카슨 여사가 승리를 할 수 있었던 이유 자체는 어쨌든 진실을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암 투병을 하면서 이 책을 쓰셨고, 책을 쓰고 난 이후에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머리가 다 빠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가발을 쓰고 다니면서 전국 강연을 하면서 이 침묵의 봄에 담겨 있던 내용들을 얘기를 하시고, 책이 나오고 난 이후에 4년 뒤에 이제 암 때문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렇지만 1970년이 되게 되면은 레이첼 카슨 키즈들, 레이첼 침묵의 봄에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지구의 날이라고 하는 날을 만들게 되고요. 다음에 EPA라고 하는 환경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관청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농약에 대한 통제권이 농업부에서 EPA로 넘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환경과 관련된 의미 있는 진전들이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에서 시작이 되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반드시
읽어보기를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보팔 참사가 되겠습니다. 인류 최악의 환경 참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단일 환경 사건으로 가장 많은 사람이 죽은 사건을 체르노빌 원전 사건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단일 환경 사건으로 가장 많은 사람이 죽은 사건은 보팔 참사를 이야기합니다. 유니온 카바이드사라고 하는 다국적 화학회사가 인도의 보팔 지역에서 화학 공장을 운영을 했는데요. 새벽에 화학 물질을 보관하는 창고에서 화학 물질이 유출되면서 주변에 살고 있는 수십만 명이 그 화학 물질에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이것으로 후유증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사고 책임자가 미국으로 도망치면서 인도 사람들의 목숨값으로는 $400면 충분하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인도인들의 공분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환경정의의 관점에서도 굉장히 많이 거론되는 사건이 이 보팔 참사가 되겠고요. 화학 물질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사건이 보팔 참사. 이거 또 한편에 이제 비극적 사건이 우리 가습기 살균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팔 참사라고 하는 것은 화학 물질을 취급하는 공장에서 화학 물질이 유출되면서 발생하는 사건이고요. 우리 가습기 살균제는 화학 물질이 들어가 있는 제품으로 인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피해를 본 사건들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 화학 물질들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화학 물질의 부주의한 관리로 인해서 인간들이 피해를 보는 참사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살펴볼 사건은 미나마타병 사건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죠. 일본은 4개의 섬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일 밑에 있는 게 우리나라하고 가까운 규슈 섬이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규슈 섬의 제일 밑에 보게 되면은 구마모토 현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요. 그 구마모토 현에 보면은 미나마타 시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그 미나마타 시에 질소 비료 공장이 있었어요. 신일본 질소 비료 공장이라고 하는 질소 비료 공장이 있었고, 이 비료 공장에서 화학 물질을 생산하면서 수온이 들어가 있는 폐수가 바다로 이제 흘러 들어왔던 거죠. 일종의 수온이 들어가 있는 폐수를 그냥 바다로 계속 방류를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수산물들이 수온으로 오염되게 되고, 그 수산물을 먹었던 미나마타 시의 주민들이 수온에 중독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1956년에 이제 첫 환자가 발생을 하게 되고, 이제 1958년에 구마모토 대학에서 조사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미 이때쯤 되게 되면은 신일본 질소비료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로 인해서 수온 중독의 문제가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다 기업들 편을 들어주면서 공장의 사용을 중단시키지 않습니다. 나중에 최종적으로 수온이 배출되는 시설이 폐쇄되는 것은 1968년이 되어서야, 그 사이에 주민들은 계속해서 수온에 노출되는 상황에 직면했던 거고요. 당시 수온 중독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신경이 마비되거나 하는 피해를 당하게 되었는데, 특히 비극적인 것은 당시 태어난 아기들이 수온이 중독된 상태로 태어나서 평생을 수온으로 고통을 받은 것이 되겠죠. 당시 의료계 상식은 엄마의 탯줄은 모든 오염물질을 걸러준다 라고 하는 것이었는데요. 실제로는 아니었던 것이죠. 엄마가 수온이 들어가 있는 음식을 먹게 되고, 그 수온이 탯줄을 통해서 아기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비극적인 것은 그때 수온이 중독된 아기를 낳았던 부모들이 이제 평생을 자기 수온 중독된 자녀들을 돌보는데 사용을 했고요. 이제 나이가 드셔서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기를 돌봐준 부모들이 돌아가시면서 장애인이 되었던 그 수온 중독 환자들이 생활의 어려움을 견디지 못해 또 자살하고 하는 그 비극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미나마타 사건들을 보면서 두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환경 오염을 대하는 시각인 것이죠. 첫 번째, 사전 예방이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환경 오염 문제를 밝히는 데 있어서 인과관계가 아니라
개연성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인과관계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인 그 원인과 결과를 밝히는 건데, 주민들이 받고 있는 이 피해가 이 물질로 인한 것이다라고 하는 과학적 인과관계가 밝혀지는 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랬을 때 나중에 과학적 인과관계가 밝혀지고 난 이후에 조치를 취하게 되면은 그 사회 주민들이 이미 큰 피해를 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물질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개연성만 인정이 되더라도 먼저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더 큰 문제를 막을 수 있는 조치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 문제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이런 관점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미나마타 사건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1950년대 말에서만 시설 폐쇄를 했어도 주민들이 더 큰 피해가 발생하는 걸 막을 수가 있었겠죠. 하지만 기업의 논리, 지역의 경제 뭐 이런 것들을 따지면서 지지부진하는 사이에 주민들의 피해가 더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라고 하는 것이죠.